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화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폐인의 일상 속 챗GPT 대화형 AI가 바꾸는 자립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신경다양인들 사용자를 위한 포용적 AI 기술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기술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만은 자폐인의 자립과 소통을 위한 기술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저에게 유효하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챗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가 자폐인의 일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그 변화와 조짐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우리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술이 발전하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이런 임산 현장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증거나 경험에 기반한 실천 지침이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때때로 잘못된 정보나 일관성 없는 조언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간극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가 자폐인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임상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생각해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Unlock Life with ChatGPT라는 페이퍼고요. 자폐인의 일상생활의 대화형 AI 통합하기라는 부제목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로 자폐 당사자들이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인터뷰나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깊이 있게 탐색한 연구였었습니다. 오늘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LM의 가능성과 과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자립과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대화형 AI 서비스들이 있죠.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라우드 같이 각기 좀 다른 특징 그리고 다른 좀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요. 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2025년 생성형 AI 사용 트렌드 분석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AI를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2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AI 활용 사례 1위는 치료자, 동반자 관계였었습니다. 작년에 1위였던 게 아이디어 생성이었는데 이걸 넘어선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좀 25년에 상위 랭크된 것들을 보면은 내 삶 정리하고 삶의 목적 찾기, 그다음에 더 나은 학습, 더 건강한 생활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용도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바로 우리가 이제 자폐 당사자들의 LLM 사용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저희 연구팀이 14명의 18살부터 37살에 거친 자폐 당사자들과 참여적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챗GPT의 일상생활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미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조 모임들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AI와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자들과 참여자들이 전반적인 이제 AI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을 하고 기존 AI 뭐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도 계셨고 아닌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안전한 챗GPT 사용을 위한 좀 가이드를 저희 내부에서 일단 마련을 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워크숍 자료들, 굉장히 시각적인 지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 안에서 토의를 이뤄나갔는데요. 이 연구에서 자폐 청소년들이 LLM을 사용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장벽 감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글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데 이런 LLM 도움을 받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소통이 수월해졌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실행 기능 지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과제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작은 단계로 나누는 거거나 하루 일정을 계획을 하고 필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알림을 만드는 등의 활동에서 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참여자들이 워크숍에서
내에서도 일상 계획이나 학업 관리 등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LLM을 활용하고 싶어 했었었고, 이 워크숍을 마치고 난 후에 한 2주 동안 일상생활 실행 기능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보조인데요.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를 물어본다거나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은 공통적으로 자폐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종종 경험하는 어려움들, 뭐 사회적 소통이나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드는 인지적인 노력이나 정서적인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LM이 좀 어려운 과제의 일부를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 해당 과제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참여자분 한 분 대학생이었고요. 가정교사 선생님이라고 여러 가지 학습이나 이제 생활면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선생님께 자주 문자로 보내는 이제 이런 관계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깝게 지내던 이 선생님으로부터 갑자기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한 달간 연락을 좀 쉬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혼란을 느꼈고 GPT한테 선생님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GPT가 번역기나 해설자처럼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VR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는 참여자였었는데요. 상사로부터 당신은 어떤 창조적인 일보다 전통적이 더 일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저는 자폐인이고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LLM이 단순히 글쓰기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복잡한 사회적 메시지를 좀 해석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좀 혼자 끙끙 앓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이해 및 연습에 대한 좀 사례인데요. 연구에 참여한 어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좀 혼란스러운 관용구나 신조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GPT를 사용을 했고요. 뭐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물어보면 뭐 GPT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또 다가오는 파티나 뭐 모임 같은 좀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불안이 좀 에스컬레이션 되니까 GPT와 함께 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룹 대화에 좀 자연스럽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미리 대화를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이런 GPT하고 나눈 대화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런 역할극이나 상황 연습, 시뮬레이션 유형에 좀 해당을 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LLM이 좀 나만의 안전한 연습 공간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AI를 상대로는 그런 부담 없이 다양한 표현을 좀 시도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자신감과 준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GPT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의사소통을 돕고 상호작용을 연습을 하고 실행 기능을 지원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LLM이 제공하는 도움은 대부분 과제를 결과적으로 완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좀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거나 좀 필요한 기술 자체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내재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LLM이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는 LLM의 밝은 면을 봤다면은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좀 믿고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런 LLM은 우리 인터넷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이 데이터 안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편견들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하고 혹시 유출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잉 의존이나 기술 저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자꾸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글을 쓰거나 비판하거나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한계점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자폐 당사자들한테는 좀 더 특별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문자적 해석 경향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비유적인 표현이나 농담, 이제 말 속에 숨겨진 함축적인 의미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유나 함축적인 표현을 이제 LLM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맥락이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LLM 자체가 대화의 미묘한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일반적이거나 부적절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좀 예상치 못한 반응 관리의 어려움일 것 같아요. LLM이 비논리적이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답변을 내놓을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변화에 민감하거나 사고의 유연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폐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당혹감이나 또 고통이나 혼란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또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좌절감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제한된 관심사나 반복적인 행동 패턴 강화 같은 게 또 LLM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있었었는데요. 원하면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말 끝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참여자들도 특별한 관심사에 대해서 정말 밤을 새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한 가지 주제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관심사의 폭이 줄어든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하는,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좀 사회기술 개발의 역설일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은 AI의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는 실제 세상에서 필요한 사회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을 어디까지 형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되었지만은 너머에는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될 위험들, 지배적 역할, 또 공격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창구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지, 핵심적인 윤리적 필수 요건들을 보게 되면요. 자폐인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가이드라인의 이제 구성 요소를 잠깐 살펴보면요. AI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나 자율성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분야에 적용을 해볼 때면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폐를 가진 당사자분들의 개인적인 목표와 권리,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인 베이직한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임상가분들이 참여해야 되고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 윤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분들과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